2024년 4월 16일, 일본 토치기현 나스마치의 산악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몇 명의 산림 관리원이 작은 강가 근처에서 불타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불 속에서 타고 있던 것은 놀랍게도 두 구의 사람 뼈였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조사와 법의학적 기술을 동원한 수사 끝에 경찰은 4월 24일 DNA 등 기술 검증을 통해 피해자가 현 나이 55세인 사내이 상사 사장 다카라지마 류타로와 그의 56세 아내 다카라지마 코우코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범인은 그야말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며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도쿄에서 발생한 화교 사업가 다카라지마 부부 살해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라지마 류타로라는 이름은 일본인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부부는 중국의 동북지역 출신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족으로 이민 계획을 통해 일본으로 귀화했습니다. 일본 법률상 새 이민자가 반드시 성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이민할 때 일본식 이름을 따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매우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귀화만 하면 일본인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선택한 이상 후세 자녀들이 더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카라지마 부부는 도쿄 우에노역 인근에서 외식업 그룹을 운영하며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류타로와 코우코가 사망한 후에도 그들의 시신이 이토록 악의적으로 훼손당했을까요?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이 조직폭력배의 복수라고 의심했지만 한 용의자가 자수한 후 경찰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 인물이 다카라지마 부부의 적도 사업상의 경쟁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 중 한 명이 과거 대하 드라마에 출연했던 일본의 아역 배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반전의 전개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 화교 사회에도 화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카라지마 류타로와 다카라지마 코오코 부부는 최근 몇 년간 도쿄 도시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도쿄 우에노 주변에서도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그들을 외식업계의 대부호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코로나 시기 동안 사업 규모를 축소할 때 다카라지마 부부는 저렴한 가격에 경영난으로 폐업한 점포를 인수하거나 임대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도쿄 우에노의 한 상업 거리에만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10여 개가 넘었고 이 거리는 다카라지마 거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식당들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야키니쿠 가게, 이탈리아 레스토랑, 일식 이자카야, 스시 가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카라지마 부부는 식당 사업 외에도 부동산 업계에 진출하여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동족 업계에서는 류타로의 자금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뛰어난 경영자로서 다카라지마 부부는 집에서 앉아 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부지런한 부부는 자사 식당의 운영에 대해 각별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포가 모여있는 상업지구에서 도보로 10분, 15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자전거를 타고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식당의 영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류타로는 자신의 가게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어떤 식당에 홀 손님이 적다고 판단되면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고 즉각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카라지마 부부의 이런 철저한 성격 때문에 그들을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부부와 가게 직원들이 손님 유치 경쟁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다른 가게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강압적인 호객 행위는 현지 경쟁 업체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으며 가끔 갈등이 격화되면 그들은 상대방 가게로 직접 뛰어들어가기도 했고 그로 인해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0일에도 다카라지마 부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막 대화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류타로 본인은 비교적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사장 행세를 하지 않았고 직접 수리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매우 존경하며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류타로는 외모가 평범해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다양한 명품을 착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코우코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현재 56세인 코우코는 마른 체형에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으며 성격은 매우 급했습니다. 코우코는 인근 가게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흔했고 이런 다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여러 상점들이 끊임없는 다툼을 견디다 못해 가게를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근 식당 직원들은 올해 25세가 된 부부의 딸이 가끔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한 현지 화교 손님은 다카라지마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지나칠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4월 22일 저녁 기자가 도쿄 우에노에 도착했을 때 다카라지마 부부가 운영하는 14개의 식당 중 13개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오직 한 곳의 스시집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대부분의 가게는 영업 중단 사유를 알리는 공지조차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또 일부 식당 앞에 처리가 미처 끝나지 않은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쓰레기들 중에는 비교적 신선한 생고기와 채소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시집에서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류타로가 운영하던 또 다른 이자카야 입구에는 요금 납부 통지서가 꽂혀 있었으며 그 납부 기한은 4월 30일이었습니다. 이들 가게는 다카라지마 부부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었기에 식당들이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류타로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며칠 전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경찰은 2024년 4월 15일 밤 9시 15분에 류타로가 자전거를 끌고 우에노 번화거를 지나 아내 코우코와 합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15분 후 두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도쿄 우에노에서 도쿄 시나가와구 히가시 시나가와로 이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차량을 렌트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에는 부부가 차에 타기 전에 한 남성이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이 남성은 이후 히가시 시나가와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인 4월 16일 아침 6시 50분 다카라지마 부부의 시신은 토치기현 나스마치의 깊은 산속 강가의 숲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자루가 씌워진 채 그 위에 여러 겹의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져 있었으며 주변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불길은 약 30cm 정도의 높이였고 화재 현장 근처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두 개의 휴대용 휘발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외모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DNA 채취를 통해 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부부가 목이 눌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인원은 코우코의 두개골에 골절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둔기에 의해 여러 차례 가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볼 때 경찰은 범인이 코우코에 대한 살해 의도가 더 강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코우코에게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또한 범행 수법으로 보아 범인은 경험이 있으며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살해 행위가 상당한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기이한 점들은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카라지마 부부가 살해된 다음 날인 2024년 4월 17일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에 거주하는 25세 히라야마 료켄이 도쿄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히라야마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치바현의 한 건설회사에서도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히라야마가 평소 매우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평판은 좋았고 그는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했었죠. 가끔 다음날 공사 일정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술자리에 불려 나가도 늦게까지 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여러 면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히라야마가 성격이 급하고 자주 시부야와 로폰기의 클럽을 드나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며칠 전에는 새로 문신도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히라야마는 경찰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 차량과 휴대용 휘발유통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관련된 일을 처리하도록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하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수하기로 결심하기 직전에 그 휴대전화는 그 사람에게 회수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히라야마는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테이프, 케이블 타이, 휘발유 등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라야마는 자신이 직접 토치기 현에 가서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2명의 지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 2사람을 지난해 새해에 시부야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히라야마는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며 별명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바탕으로 일본 수사 당국은 여러 명의 범인이 협력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피해자가 도쿄의 다카라지마 부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조사관들은 도쿄의 한 주택 차고에서 코우코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누군가 세제로 차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다카라지마 부부가 생전에 이 주택에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시신이 차량에 실려 깊은 산속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6일 도쿄 경찰은 용의자 히라야마가 사건 후에 보수를 받았으며 경찰서로 가기 전에 범행을 맡긴 2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는 이 2사람의 행방과 신원을 전력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경찰은 히라야마의 차량에서 코우코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했고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혈흔과 흔적이 묻은 망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물건이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DNA 감식을 통해 이 혈흔이 코우코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5월 1일 전직 아역 배우인 20세 일본 배우 와카야마 키라토가 치바시의 한 주택에서 체포되었고 20세 한국인 남성 강광기는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의 한 호텔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와카야마는 9살에 데뷔한 일본의 전직 아역 배우로 일본의 유명 소속사인 와타나베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12년 일본 드라마 악몽짱으로 데뷔했습니다. 2012년에는 NHK 대하 드라마 군사 칸베에에서 남자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역 배우로서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2013년 TV 아사히 드라마 가면 라이더 위자드, 2016년 영화 내가 생명을 얻은 3일간, 2018년 영화 구름 위의 웃음 등에도 출연해 많은 일본 관객들에게 친숙한 배우였습니다. 와카야마는 한때 촉망받는 배우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연예계를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사건의 용의자로서였습니다. 와카야마가 연예계를 떠난 이유는 좋지 않은 심리 상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초등학교 동창에 따르면 그는 항상 금발로 염색하고 다녔으며 이후에는 많은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와카야마와 강광기는 함께 오사카로 도주했고 같은 호텔에 머물다가 이후 각자 따로 도망쳤습니다. 체포된 후 2사람은 히라야마로부터 수백만 엔의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히라야마와 관련된 인물에게서 현금 1,000만 엔, 약 9,200만 원 상당의 돈을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3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며 히라야마가 언급한 그에게 지시를 내린 무서운 인물은 28세의 사사키 히카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야쿠자와 연관된 인물로 경찰은 사사키가 이번 사건의 계획자라고 초기부터 판단했습니다. 4월 28일 저녁 사사키는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 후쿠오카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수백만 엔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수사 본부가 있는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사키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4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며 그중 사사키는 야쿠자와 연관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다카라지마 부부가 인근 식당들과 손님을 두고 경쟁하다가 원한을 산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사사키를 고용하여 사건을 일으켰다는 추측이 경찰에서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체포된 사사키, 히라야마, 와카야마, 강광기 모두 다카라지마 부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사사키는 올해 4월 초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다카라지마 부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우 조정자는 누구일까요? 2024년 5월 6일 일본 경찰은 추가로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사건의 전개가 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로 체포된 2사람 중 1명은 다카라지마 부부의 딸과 동거 중인 남자친구 32세의 세키네 마코토였습니다. 세키네는 다카라지마 부부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에서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로 2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세키네가 이번 악질 사건의 배후 주모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세키네는 다카라지마 부부의 외식업 관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를 잘 아는 사람에 따르면 세키네는 회사의 고위 관리직에 있었고 다카라지마 부부가 운영하는 몇몇 식당의 운영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의 식당 경영에 관련된 분쟁을 자주 처리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키네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했으며 손님들의 식당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가게와 이웃 간의 문제로 인한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비 사위로서 코우코의 수행원 겸 보디가드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가게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그는 코우코와 함께 제일 먼저 현장에 나타났고 말과 행동이 거칠고 몸에 문신도 있어 사람들에게 야쿠자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키네는 성격이 급한 장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들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라고 불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카라지마 식당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규정에 맞게 분리나 포장을 하지 않아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샀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세키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가 공격적이고 빠르게 확장하는 경영 방침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와 경영 철학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도쿄 우에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70대 남성은 세키네가 이전에 자신의 식당에 몇 번 들러 인사를 건넸으며 매우 온화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세키네가 가게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사건 이후로는 세키네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는 4월 16일 다카라지마 부부가 실종된 첫날 세키네는 자신이 관리하는 각 식당에 찾아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라고 알리며 자신이 계속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키네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점장들과 소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키네는 각 식당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세키네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능력으로는 3-4개의 식당을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개가 넘는 다카라지마 식당 그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며 그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세키네와 함께 체포된 또 다른 용의자는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거주하는 36세 부동산 회사 간부 마에다 아키입니다.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정보를 자주 제공하며 점차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에다는 신체 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경찰은 사건의 개요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세키네는 류타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위 매니저로 일했으며 다카라지마 부부와 경영 철학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키네는 이번 사건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세키네는 부동산 중개인 마에다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에다에게 다카라지마 부부를 피해 장소로 유인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야쿠자 조직원이 사사키를 찾아가 수천만 엔을 줄 테니 다카라지마 부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사키는 이 의뢰를 받았지만 직접 실행할 생각은 없었고 히라야마를 찾았습니다. 사사키가 히라야마에게 제시한 금액은 이미 상당히 줄어든 1,500만 엔,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라야마도 단순히 중간 역할만 하려 했고 그 뒤에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에게 일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의 중개 과정을 거친 끝에 마지막으로 실행한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가 각각 받은 금액은 250만 엔, 약 2,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4월 15일 밤 9시 30분 마에다는 부동산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다카라지마 부부를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있는 한 빈집으로 유인하여 집을 보러 오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이전에 확인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는 부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인물이 바로 마에다였으며 해당 차량은 마에다가 렌트한 것이었습니다.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해당 부동산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에다는 이 빈집이 류타로가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하며 먼저 다카라지마 부부를 태우고 가는 도중 세키네를 태워 4사람은 함께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히가시 시나가와 인근의 감시 카메라에는 류타로가 차에서 내려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찍혔으며 코우코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동시에 당일 밤 10시경 중개자 히라야마는 도쿄 히가시 신고 지역의 한 편의점 근처 주차장에서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를 만나 자신의 차를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히라야마는 이미 그의 상선인 사사키의 지시에 따라 트렁크에 휴대용 휘발유통 등 물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밤 11시경 히라야마는 편의점을 떠났고 약 30분 후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도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다카라지마 부부는 빈집에 들어가 집을 보았고
곧이어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도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가 그 집 안에서 다카라지마 부부를 폭행한 후 두 사람을 차에 태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는 차를 몰고 외지로 나가 다카라지마 부부의 시신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빈집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는 16일 새벽 이 차량이 토치기 현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결국 새벽 4시경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숲길과 강가 사이에 혈흔과 물체를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으며 약 30분 후 두 사람은 서둘러 그것을 떠났습니다. 새벽 6시 50분 현지 산림관리 직원이 불타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옷가게의 플라스틱 마네킹이 불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물체의 표면이 모두 새까맣게 타 있어 그것이 사람인지 검은 옷을 입은 마네킹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직원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후 주변의 모든 CCTV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용의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사키와 히라야마는 4월 16일 새벽 2시경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술집에서 만나 1,500만 엔,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술집에서 한동안 머물다 떠났으며 히라야마는 아침 6시에 평소처럼 출근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4월 17일 아침 히라야마와 사사키가 도쿄의 한 거리에서 다시 만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불과 몇 분에 불과했으며 그 사이에 히라야마가 사사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 약 30분 뒤 히라야마는 근처의 경찰 지구대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현재 일본 경찰은 세키네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그가 다카라지마 가족의 재산을 노린 것인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 두 명의 남자가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한 소녀가 유서를 남기며 자신이 그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유서에 담긴 세부 사항들은 그 두 건의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범인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유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소녀는 11살에 이미 은밀하고 정교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1일 미국 뉴욕주의 위즈포트에서 마이클이라는 중년 남성이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던 마이클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마이클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인생을 떠올리며 좌절했습니다. 1988년 그는 아내 스테이시 루스캐스터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두 명의 사랑스러운 딸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두 딸에게 똑같이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둘째 딸 브리를 더 편애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스테이시는 평소에 첫째 딸 애슐리를 더 챙겼고 그 결과 모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 차이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을 오랫동안 불행하게 만든 것은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파트타임 정비사였고 스테이시는 구급차 배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은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이 가족은 10여 년 동안 매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생활은 스테이시에게 가정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었고 불만이 쌓이면서 부부의 감정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1999년쯤 되자 마이클과 스테이시는 사실상 감정적으로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각자 외도를 하고 있었고 몇 달만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딸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한 뒤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이클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매일 만취한 사람처럼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몇몇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귀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여기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매일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힘없이 누워 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동안 가족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마이클의 부모님과 누나는 그의 병색이 완연한 얼굴과 부어오른 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괴질에 대해 그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난 후 마이클은 계속해서 소파에 누워 지내며 지루하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병이 빨리 나아지길 속으로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 그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더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느낌이 계속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소파에 누워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십 분 후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큰딸 애슐리가 아빠를 부르자 마이클은 간신히 팔을 들려 올려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팔은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38살의 젊은 아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딸 앞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후의 의사들은 마이클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진짜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면 마이클의 부검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누나는 강하게 부검을 요구하며 진상을 밝히고자 했지만 아내 스테이시는 남편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후에라도 편히 쉬길 원했던 그녀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도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스테이시는 남편의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이클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의 사망 후 아내 스테이시는 55,000달러, 약 7,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시는 이 돈으로 집을 새로 리모델링했고 두 딸과 함께 디즈니랜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개선된 경제 상황과 여행으로 인한 기분 전환 덕분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던 모녀는 점차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애슐리도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마이클이 살아있을 때도 애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녀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애를 찾기 시작한 속도는 다소 빨랐습니다. 마이클이 묻힌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스테이시는 이미 여러 남성과 온라인에서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인 2001년, 데이비드 캐스터라는 중년 남성이 스테이시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의 에어컨 회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전처와 이혼했으며 유일한 아들은 전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스테이시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스테이시는 아름답고 자애로우며 강인한 여성으로 이상적인 아내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데이비드는 스테이시와 그녀의 두 딸을 자신의 뉴욕주 리버풀에 있는 집으로 데려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데이비드와 스테이시는 정식으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매우 조촐하게 치러졌고 스테이시의 가족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가족들은 그의 재혼 소식조차 알지 못했고 결혼식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데이비드 주니어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테이시의 두 딸 또한 처음에는 데이비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찾아 자신들의 아버지를 대신하게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데이비드의 관계는 한동안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버지 역할로 참석한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친딸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제야 애슐리는 이 새아버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마음속으로 데이비드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입장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데이비드와 스테이시의 관계가 위기를 맞아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2005년 8월 22일 오후
스테이시는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데이비드가 술 한 병을 들고 침실에 자신을 가둔 지 이미 7시간이 넘었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불러도 데이비드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침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어쩔 수 없이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따고 침실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려 이미 숨이 멎은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비어있는 과일 주스 병과 2개의 유리잔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밝은 초록색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과일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뚜껑이 열린 채 쓰러져 있는 자동차 부동액 병이 있었고 그 일부 내용물이 이미 흘러나와 카펫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이후 데이비드의 시신을 부검했고 그의 위에서 부동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액의 주요 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유해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다량 섭취할 경우 신경계, 신장, 심장에 큰 손상을 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에틸렌 글리콜이 단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물질을 주스나 음료로 착각해 마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몸에서 나타난 여러 증상들도 그가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시 또한 울면서 최근 남편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몇 주 전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데이비드의 정신 상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은 주저없이 데이비드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 주변 사람들, 특히 데이비드의 전처와 그의 외아들 데이비드 주니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데이비드의 정신 상태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나름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데이비드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즉 예금, 회사, 집, 자동차 등을 모두 스테이시와 그녀의 2딸에게 남기고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주니어는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억 속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냉정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서 앞에서 데이비드 주니어는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스테이시와 2딸은 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몇 년 전처럼 여행을 다니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경찰은 스테이시와 2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테이시에 대해 말이죠. 비록 검시관들은 데이비드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증거와 단서들이 다소 비정상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침실에서 스스로 문을 잠그기 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시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부동액을 마신 컵에서 그의 지문 외에 스테이시의 지문이 3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의 신문에서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침실 문을 잠그기 전에 자신이 한번 들어가서 목이 마른 데이비드에게 주스를 한 잔 따라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주스를 마신 후 그 컵에 부동액을 따라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방안을 수색한 후 또 다른 의심스러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방 쓰레기통에서 구운 요리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드리퍼, 기름 주입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대형 빨대와 비슷한 조리도구로 칠면조와 같은 큰 고기를 구울 때 양념 기름을 고기 위에 뿌리는 데 사용됩니다. 경찰은 이 드리퍼 안에서 녹색 액체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유리잔에 있던 부동액의 색과 같았습니다. 이 점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 자살했다면 유리잔으로 부동액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왜 드리퍼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이 도구를 사용했다면 침실 문을 잠근 상태에서 부동액을 마신 후 굳이 이 도구를 꺼내 주방에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 드리퍼를 사용한 사람이 데이비드가 아닌 스테이시였을 때입니다.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잠든 사이에 이 도구를 사용해 부동액을 그의 위로 흘려보내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추측을 바탕으로 즉시 그 드리퍼를 감식 부서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스테이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5년 전 스테이시의 첫 번째 남편인 마이클의 사망도 매우 수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나타난 증상들이 부동액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클이 사망한 후 스테이시가 단호히 부검을 거부한 점도 마이클의 죽음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스테이시 집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의 동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 전화를 도청하고 묘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스테이시의 두 남편의 무덤을 감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스테이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번째 남편인 데이비드의 묘를 첫 번째 남편인 마이클의 묘 옆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스테이시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두 남편을 모두 사랑했기에 그들을 같은 장소에 안정하여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의 기록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묻힌 후 2년 동안 스테이시는 한 번도 묘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사랑이란 전부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07년 데이비드의 사망 2년 후 경찰은 마침내 완전한 감식 보고서를 손에 얻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드리퍼 안에 남아있던 녹색 액체는 부동액이었으며 드리퍼의 앞부분에는 데이비드의 DNA가 뒷부분의 고무 손잡이에서는 스테이시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시가 이 드리퍼를 사용해 데이비드의 입에 부동액을 흘려보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7년 전 매장된 마이클의 관을 다시 꺼내서 부검한 결과 그의 몸에서도 부동액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죽음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도 바로 스테이시를 체포하지 않고 그녀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테이시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때 스테이시는 경찰이 마이클의 무덤을 파헤치고 부검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감정은 눈에 띄게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한번 스테이시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스를 컵에 따랐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스테이시는 그만 주스를 부동액이라고 잘못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급히 주스라고 정정하며 경찰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스테이시를 정식으로 체포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녀에게 전면적인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시의 큰딸 애슐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으로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 마이클 또한 어머니에게 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애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으며 어머니가 자신과 가정을 위해 베푼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녀는 어머니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애슐리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자신을 찾아와 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수사관들이 미친 것 같다며 어머니에게 억지로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애슐리는 그저 단순히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을 겨냥한 끔찍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슐리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어머니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는 갑자기 술을 마시며 이런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애슐리에게는 부모의 허락하에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정말로 가음을 했고 그로 인해 애슐리는 다음날 학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전날 밤처럼 또 한 번의 파티를 열어 불쾌한 일을 모두 잊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스테이시는 딸에게 자신이 특별히 만든 칵테일이라며 잔을 건네며 매우 맛있다고 하며 권했습니다. 애슐리는 한 모금 맛을 보고는 맛이 이상하다며 더는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는 빨대를 꺼내 잔에 꽂고는 빨대를 혀 뒤쪽에 놓고 음료를 바로 목구멍으로 넘기면
혀에 맛이 닿지 않아 이상한 맛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며 딸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열성적인 권유에 결국 애슐리는 잔에 있던 것을 모두 마셨고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여동생 브리는 언니의 방문이 잠겨있고 안에서 아무 소리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가 숙취 때문에 일찍 쉬고 있다고 말했고 브리는 의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니의 방을 지나가던 브리는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마치 언니가 숨이 막혀 목에서 나는 소리와 통제되지 않는 구토 소리 같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얼굴이 창백한 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애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전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브리는 어머니를 급히 불렀지만 처음에 스테이시는 애슐리가 단순히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막내딸의 재촉에 결국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히 딸의 상태를 설명하던 중 스테이시는 갑자기 놀란 듯 딸의 옆에서 글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her? Oh, she's throwing up. Okay. I understand. She left a letter. What? She left a letter? Left a note. 스테이시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대략 읽고 나서 매우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전화 중에도 딸의 목숨보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더 중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경찰에게 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애슐리의 방에는 여러 개의 빈 술병이 있었고 술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처방약 병도 비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애슐리를 응급조치했고 그녀의 상태가 다소 안정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이 제때 발견한 덕분에 10분만 더 늦었어도 애슐리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애슐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 같은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비록 750자 정도의 짧은 글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애슐리가 7년 전 친아버지 마이클의 의문의 죽음이 그리고 2년 전 계부 데이비드의 자살도 사실 그녀가 꾸민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장을 위장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찰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이자 심지어 데이비드의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범인이 직접 쓴 것임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애슐리가 맞는가입니다. 1999년 마이클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결국 갑자기 사망했을 당시 애슐리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소녀가 이토록 잔인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러 거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이 편지의 전체 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명까지도 애슐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그녀의 실제 서명이나 필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위조하여 애슐리를 모함하고 그녀를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의 시선은 다시 한번 병원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는 스테이시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라면 이 순간 자녀의 상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할 것이지만 스테이시는 딸이 목숨을 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긴급한 치료 끝에 애슐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매우 놀라며 자신은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이 평소에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애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거의 동시에 체포영장을 받아 병원에서 스테이시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스테이시는 두 번째 남편 데이비드를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딸을 해치려 한 혐의로 2급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마이클의 사망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스테이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큰딸 애슐리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처음으로 증언에 나서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 했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대량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주방의 드리퍼에서 발견된 부동액의 잔여물,
데이비드의 DNA, 마이클의 몸에서 발견된 부동액의 흔적 외에도 경찰은 스테이시의 컴퓨터에서 애슐리의 유서로 알려진 문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가 작성되고 인쇄된 시간은 2007년 9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는데 이는 경찰이 대학에서 애슐리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그녀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린 직후였습니다. 그 당시 애슐리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그녀는 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스테이시도 이 편지를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9월 12일 그날 자신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누군가 그녀가 집에 없는 사이에 방에 들어와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의 한 증인은 스테이시의 친구로 9월 12일 오후 스테이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통화 중에 스테이시의 쪽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스테이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테이시의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찰은 데이비드의 유언장에 위조된 흔적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시의 한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데이비드가 사망한 후 스테이시를 도와 가짜 유언장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유언장에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아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남겼으나 스테이시가 이를 모두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범죄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딸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편지에 적힌 내용처럼 애슐리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스테이시의 어머니, 즉 애슐리의 외할머니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딸의 말을 믿으며 범인은 분명 손녀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격렬한 법정 공방 후 배심원단은 무려 4일간의 논의 끝에 스테이시에게 제기된 2급 살인죄와 2급 살인 미수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최소 51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그녀가 자유의 몸이 되려면 적어도 90살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시는 수감된 지 불과 7년 만인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감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들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두 딸은 단 한 번도 스테이시를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